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이번 자료는 모건스탠의 TMT, 테크미디어 통신 분야의 컨퍼런스를 모은 것 중에 엔비디아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개인적인 투자의 생각들을 더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번째 컨퍼런스 콜의 디테일은 사후학습과 모델을 파인튜닝하는 컴퓨팅 수요가 사전학습보다 큰 규모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LMM API 사용량 트렌드를 보시듯이 추론 비용이 낮아지는 만큼 AI 워크로드에 대한 ROI가 좋아지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 사례에서 AI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AI 사용량이 늘면서 AI를 쓰는 고객도 늘어나는 재번스의 역설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사이클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추론 비용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AI 모델의 사용 사례와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고, 사후학습과 모델에서 자신의 데이터를 넣어서 학습하는 모델의 프리컨디셔닝이 사전학습보다 훨씬 더 많은 컴퓨팅을 필요로 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전문을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모건스탠의 애널리스트가 묻죠. 계속해서 시장의 수요가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러한 역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엔비디아 CFO의 답은 이랬습니다. 이는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세 가지 스케일링 법칙 중 하나인데, 사전학습도 모델을 정제하고 텍스트를 넘어서 이미지, 비디오, PDF, 그래프 등 멀티모달을 점점 더 늘려감에 따라 사전학습도 이전보다 더 많은 컴퓨팅 수요를 필요로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기업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넣어서 사후학습 및 파인튜닝 하려는 수요가 커지면서 사후학습의 컴퓨팅 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중입니다. 이 모델들이 추론 규모를 키우면서 추론의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던 중이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컴퓨팅에 필요한 양이 증가하는 구조이죠. AI 사이클로 볼 때 수요는 사전학습에서 사후학습 그리고 추론으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추론이 원래는 LMM에 즉각적으로 컴퓨팅을 주고 답을 내는, 주로 직관에 가까운 답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체인 오브 닷을 통해서 훨씬 더 추론에서도 많은 양의 컴퓨팅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LMM을 개발하는데 로그 단위로 10씩 증가할 때 지능이 증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0빌리언, 100빌리언 가까운 규모가 들어가지만, 각 단계별로 계속해서 더 많은 사용 사례들이 생기면서 더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넣어서 사후학습 및 파인튜닝하고 ROI를 내고 있는 사용 사례별로 프로덕션 규모를 점차 키우면서도 새로운 사용 사례를 추가하는 중입니다. 사전학습과 사후학습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학습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는 점은 테슬라 FSD 학습용 코르텍스 클러스터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사전학습 분야에서 강화학습을 더 많이 도입할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넣을수록 성능이 향상되고, 차세대 모델을 위한 합성 데이터를 리즈닝을 통해서 만들 때에도 컴퓨팅이 쓰입니다. 텍스트 대신 이미지와 비디오로 학습 규모를 멀티모달로 늘릴 때에도 지능이 올라가면서 컴퓨팅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각종 데이터가 추가된 만큼 계속해서 모델을 가르칠 때에도 컴퓨팅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추론에서도 현재 모델들의 지능을 높인 비결인 리즈닝을 통해서 더 많은 컴퓨팅을 쓰고 더 높은 생산성을 내기 위해서 AI 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리즈닝의 규모가 기존에는 1이었다면 10으로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또다시 컴퓨팅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리즘으로 0.1로 상쇄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사용량이 10배 늘면서 1과 10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스케일링 법칙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GPT-4 학습용 클러스터에 200에서 300밀리언 정도를 투자했고, 마이크로소프트 AI ARR은 13빌리언을 얻고 있습니다. 즉 200에서 300빌리언 들인 모델로 현재 13빌리언을 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오픈AI API 추론 매출, 오픈AI의 GPT 모델의 사후학습, 그리고 코파일럿 매출만을 포함한 매출입니다. 오픈AI가 훈련하고 있는 것은 매출로 잡고 있지 않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메타는 라마 3용 학습용 클러스터에 400밀리언 정도를 썼습니다. H100 1.6만 개 정도를 썼는데요. 이 정도를 쓰고 광고주들의 마케팅 캠페인을 AI로 자동화하는 어드밴테이지 플러스를 통한 매출로 ARR 20빌리언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효과를 각 기업들이 이미 보고 있기 때문에 몇몇 프론티어 기업들은 이제 차세대 모델로 5빌리언에서 10빌리언 규모의 모델에 대한 투자를 진행 중인 것이죠. 더 나은 모델을 원함에 따라 사전학습의 규모도 커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함에 따라 포스트 트레이닝 규모도 커지고, 현재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추론에서 테스트 타임 컴퓨팅을 통한 합성 데이터를 컴퓨팅을 통해서 생성해서 다시 프리트레이닝에 대한 합성 데이터를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 가지 규모에서 스케일링 법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러한 생성형 AI와 거대 언어 모델이 엄청난 규모의 빅테크가 미국에 있을 때 나왔다는 것인데, 강력한 디지털 코어를 형성하고 있고 역사상 최대의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있는 기업들이며, 각 분야별로 20억 명에서 30억 명 가까운 사용자들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들이고, 각자의 데이터 센터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생성형 AI 붐이 번져나갔다는 점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 자신들이 쓰고 있는 규모가 전체 AI 서버 규모의 절반에 가깝죠. 그리고 엔비디아의 컨퍼런스 콜 중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넣었는데, 거대 모델이 나은가 혹은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나은가, 이런 쪽에 대해서 의료나 교육이나
법률적 AI에 대한 어떤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한 생각을 담았습니다. 오픈AI의 베이스 모델인 GPT, 엔트로픽의 베이스 모델인 클로드, 구글의 베이스 모델인 제미나이, xAI의 베이스 모델인 그록에 비해서 각종 AI 스타트업들이 각종 산업이나 도메인별 특화 모델을 처음부터 구현한, 즉 프론티어 LMM을 탑다운에서 지능을 깎아온 모델이 나은가, 혹은 바텀업에서 데이터를 쌓아서 지능을 만든 모델이 우수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이러한 맥락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에 생성형 AI와 거대 언어 모델의 초기였던 때에 논란이 이미 끝났던 내용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론티어 AI 연구소들 외에 특정 도메인의 AI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투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는 일종의 오픈AI, 엔트로픽, 구글, xAI, 메타의 모델보다 더 우수한 값을 내려는 베팅인데, 같은 AI 모델이라면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은 모델이 우수한 게 맞지만 AI 업계의 스케일링 법칙 자체가 AI의 지능 자체가 우수하다면 아주 적은 양의 샘플로도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엄청난 데이터셋을 넣은 AI 모델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뛰어나다,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업계의 컨센서스였지만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근의 자료를 리마인드 드리자면, 오픈AI CEO 샘 올트만이 모델에 대해서 똑똑해질수록 샘플 수, 즉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데이터셋의 수가 크게 적어져도 된다는, 사후학습에 점점 더 데이터가 적어지더라도 지능 자체가 높아진다면 그 AI가 모든 영역에서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지능에서 나온 모델을 테스트 타임 컴퓨팅을 거쳐서 나온 합성 데이터로 디스틸레이션해서 작은 추론형 모델을 만들거나, 이 지능이 높은 프론티어 AI 연구소의 모델을 가져다가 특정 도메인, 즉 의료나 법률, 교육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학습시키는 것이 데이터는 많은 모델이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높은 성능을 낸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자면, 구글의 딥마인드 내 디렉터였던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해 볼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능이 아주 높은 거대 모델에게 아주 약간의 데이터만 추가하더라도 도메인 특화에서 바텀업으로 구글이 4년 동안 아주 특정한 데이터를 모은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훌륭한 성능을 냈기 때문입니다. 구글 내에 미네랄이라고 해서 농업용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서가 있었습니다. 수천억 원 이상을 들여서 농업용 로봇에 필요한 비전 모델을 구축하는 일을 학습시켰습니다. 농업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작물별로 물이 필요한 상태인지, 비료가 필요한 상태인지, 수확을 준비할 때까지의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를 인식하는 AI였습니다. 4년간 AI 인재를 데려다가 구축한 성과가 있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갓 개발을 시작했던 제미나이 팀과 비교하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농업에 대해서 모르는 제미나이를 데려와서 같은 작업을 맡겨봤습니다. 농업 현장을 돌아보면서 같은 작업을 시킨 것인데, 그랬더니 4년 동안 구축한 미네랄 AI보다 제미나이가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정 기능에 특화시킨 소형 모델을 만드는 게 비용적으로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지만 결국은 거대 모델이 모든 작업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거대 모델의 알고리즘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뜯어가면서 추론 비용을 떨어뜨리는 게 훨씬 더 쉽기도 합니다. 이 맥락으로 모두가 프론티어 LMM을 향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컨퍼런스 콜의 디테일은 2025년 1분기에도 다음 분기에도 매우 강력한 블랙엘 공급량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엔비디아가 2024년 2분기 당시에 4분기의 블랙엘 매출 가이던스를 several billion dollars로 줬기 때문에 숫자상으로 생각해보면 3에서 7빌리언 정도였습니다. UBS는 불케이스 기준으로 9빌리언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11빌리언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한 서프라이즈였습니다. 블랙엘은 호퍼와 TCO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블랙엘 전환이 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랙엘 울트라는 블랙엘과 거의 동일한 아키텍처이고 훨씬 더 표준화를 거쳤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공급사들을 더 낮은 마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가시성은 높아지는 트렌드입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 병목 중 하나는 호퍼 생산에서 썼던 TSMC의 코어스 S캐파를 L캐파로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가장 크고, 다른 하나는 GB200 서버를 만들 데 있어서 일부는 암페놀이 만드는 엔비링크 커넥터라든지 액체 냉각 부품에서 나오는 수율에 올라오는 정도가 약간 느렸던 부분들이었습니다. 현재 두 가지 모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의 블랙엘 매출은 크게 증가할 것을 예상했는데, 그러한 지점들을 CFO의 코멘트로 다시 확인했기 때문에 매우 좋았습니다. 블랙홀 램프가 중요한 이유는 수요를 생각할 때에도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지능의 확장만큼이나 빅테크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같은 AI 매출이나 엔터프라이즈 AI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올해부터는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수요가 늘어나려면 일관되게 LMM의 추론 비용은 낮아져야 하고 단위 플롭스당 비용도 낮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지능당 비용이 낮아질수록 계속해서 AI ROI는 높아지고 침수 속도도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CFO 코멘트에서 여기서 중요한 건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고객을 위하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나중에 GPM에 대한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저희는 다시 정상적인 램프 궤도에 올라왔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정상적인 램프 궤도에 올라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을 살펴보면 최근에 GB200 양산 수준도 정상 궤도에 올라온 모습이었습니다. 앞선 부분에서 엔비디아 CFO가 이제 다시 정상 램프에 올라섰다 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죠. 세 가지 포인트로 체크해볼 수 있었는데, 하나는 대만경제일보에서 퀀타가 3월부터 GB200 램프업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이 돌았었는데 이것이 사실로 보인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대만의 열관리 부품 기업인 아시아 바이탈 컴포넌트의 2월 매출액도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AVC는 현재 GB200에서 사용되는 순행식 콜드플레이트와 매니폴드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따라서 GB200 서버 조립에 필요했던 출하가 늘어남에 따라 액체 냉각 관련 부품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폭스콘 CEO 류량웨이가 말한 건데, 3월 14일 엔비디아의 GB200을 폭스콘이 50%, 퀀타가 40% 가까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두 기업이 모두 GB200 NVL72 서버의 램프업에 성공했다는 점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반년 이상의 양산 데이터를 쌓았기 때문에 현재 GB200 수율이 양산 기준에 정상적으로 도달했으며 매우 복잡한 시스템이었고 부품도 많았기 때문에 꽤나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이제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 GB200 출하에는 지장이 없을 거란 발언이었습니다. 세 번째 컨퍼런스 콜의 디테일은 아까 말했던 고객을 위하고 있다 라는 것에서 이어집니다. 하반기 마진율 75% 복귀는 확실하다, 이런 내용의 디테일이었습니다. 이번 4분기 실적에서 개인적으로 GPM이 하락했던 이유를 GB200 NVL 서버가 램프업이 원하는 만큼 빠르지 않았고, 그 결과 고객에게 블랙을 서버를 출하해야 했기 때문에 HGX B200 서버까지 한 번에 램프업하면서 비용을 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컨퍼런스 콜에서도 비슷하게 체크할 수 있었는데요. 세 번째 컨퍼런스 콜 디테일인 이러한 하반기 75% GPM 복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이유는 이 관점 차이에 따라서 GB200 NVL이 정상 램프업 궤도에 이르면 GPM이 75%로 회복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의 트렌드처럼 마진이 낮아지는 게 트렌드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블랙을 램프업이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랙을 램프업 과정에서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블랙을 램프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과 GPM 복귀가 좀 더 가시성이 올라갔다는 내용을 같은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이번 분기의 GPM 가이던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번 4분기에 약간의 미스였던 내용은 다음 분기인 2025년 1분기의 GPM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약간 나빴고,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72% 정도일 것을 예상했는데 71% 정도로 나와서 1%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컨선을 약간 미스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70% 중반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표현했던 것을 원래는 2025년 하반기라고 표현했지만 이번에는 2025년 말 혹은 2025년 후반에 돌아온다고 썼기 때문에 후반은 보통 3분기 혹은 그 이후를 말하는 것이므로 약간의 GPM이 75%로 돌아오는 시점을 미룬 뉘앙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물은 것인데요. 이에 엔비디아 CFO 콜레트 크레스는 현재 구축 중인 블랙을 서버들이 별로라는 일각의 루머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구축 중인 시스템은 모두 잘 작동하고 있고, 가장 핵심은 엔비디아는 제품 가격을 원하는 대로 받고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제품의 수율이 올라오고 원하는 만큼 양이 올라오기까지 램프업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퍼에서 블랙엘의 TCO 차이, 즉 이것을 구매했을 때 총 얻을 수 있는 플롭스의 차이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워낙에 제품 믹스를 신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드라마틱하게 한 번에 바꾸는 것이고, 기존의 몰타에서 암페어로, 암페어에서 호퍼로 예를 들어서 이 정도씩은 성능을 1에서 2씩 바꿨다면 이번에는 호퍼에서 블랙을로 넘어오면서 3에서 5 정도씩 바꿨기 때문에 공급망 내에서 어려움이 컸습니다. 실제로는 대거 신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공급망 내의 불확실성이 약간 있었던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뷰입니다. 폭스콘이 생산하고 있는 GB200 비약화 칩, 메타가 원하고 있는 위스트론의 GB200 RER 칩, 현재 아마존과 구글이 각각의 ASIC인 트레이니엄2와 TPU V6의 오더를 일부 줄이고 택한 HGX B200 서버용 등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성 요소별로 액체 냉각이냐 공기 냉각이냐, X86 CPU를 탑재하냐 그레이스 CPU를 탑재하냐, 인피니밴드를 탑재하냐 이더넷을 탑재하냐에 따라 모든 요소를 동시에 램프업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의 1%포인트 정도 영향을 받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70% 중반으로 가는 절대적인 길을 보고 있다고 답하면서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올해 하반기 내에 75%의 마진 복귀는 확실하다는 점을 2월 말에 실적 발표에서도 그랬지만 3월 초에 볼 때도 맞다고 확인해 준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 핵심인 요인이 있는데 현재 비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비용이고 하나는 실제 구성 요소에 대한 비용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CFO는 현재 고객에게 최대한 빠르게 블랙을 공급하기 위해 가속 비용을 지불하고 모든 형태의 서버를 동시에 램프업하고 있기 때문에 부품 내 공급망, 추가 업체들까지 넣어서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 구조를 다시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두 가지 요소 때문에 몇 분기 동안 GPM이 하락했는데 크게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형태의 블랙웰을 최대한 빠르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TSMC에게 긴급 주문을 넣고 칩의 마스크를 바꾸는 과정에서 엔비디아의 엔지니어나 폭스콘이나 퀀타의 엔지니어링, 제조, 물류면에서 추가 수당을 줘가면서 생산 및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속 비용, 타임 서비스가 들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일단 생산을 늘린 뒤에 실제 부품사들의 공급망을 표준화시켜서 멀티벤더로 계속해서 늘리면서 비용 구조도 최적화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뒤에 있는 디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네프콘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독점 콘텐츠는 총 4개였습니다. 며칠 사이 중국의 메르스가 오픈 AI를 뛰어넘은 제2의 딥시크 모멘텀이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누스를 보면서 느꼈던 3가지 생각을 정리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브로드컴과 마벨, ASIC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알 수 있었던 디테일, 마벨과 알칩이 말하는 각각의 트레이니엄 차세대 칩이란 무엇인지, HPE가 말하는 AI 서버 마진 감소의 디테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테슬라 사이버캣 로보택시의 대략의 마진율, 엔비디아의 디테일을 찾아봤던 자료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라클 자료였습니다. 오라클의 1분기 실적을 요약하자면 AI의 수요와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디테일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분기 실적이 약간 적게 나왔고, 다른 하나는 스타게이트를 반영하지 않고 달성한 역대 최대 규모의 RPO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RPO는 일종의 수주잔고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엔비디아 GB100 NVL72와 매출 인식의 사이에 있는 이런 두 가지 디테일을 고려하게 되면 오라클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GB200 기준 오픈AI 향으로 GPU 64,000개 규모의 온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타와 오픈AI가 최근에 두 분기 사이에 프론티어 AI 모델의 훈련과 추론을 위해서 오라클을 찾고 있는데, 오라클을 찾는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구글과 비교해서 오라클이 갖고 있는 독특한 포지션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 콜 디테일로 AI 업계의 디테일 체크 자료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TMT 컨퍼런스를 보고 나서 최근에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의 매출과 캐펙스 트렌드를 보면서 투자의 생각을 정리했던 자료였습니다. 네 번째 자료는 업계 전문가 인터뷰 핀터레스트 특집이었는데요. 메타와 구글, 틱톡, 핀터레스트, X, 레딧 등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심층 인터뷰였습니다. 지금까지 조 단위의 광고 예산을 다뤄왔던 디지털 광고업계의 베테랑 2명과 핀터레스트 내에서 M&A 전직 임원이었던 사람에게 들어봤습니다. 핀터레스트 기업 분석 이후에 담백하게 어떤 점을 기대하고 어떤 점이 한계인지에 대해서도 들어볼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마지막에는 퀵테이크로 쓰려고 했던 관세와 리세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투자의 생각도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투자의 생각 유튜브 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르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